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고 김정용 일병을 비롯한 147분의 우리 국군 전사자가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땅에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유해는 1990년대 발굴된 뒤 2018년 미국 하와이로 옮겨져 일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이 된 7구는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40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태극기로 덮인 채 운구됩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돌아온 영웅들을 맞이하는 조포 21발. 노병은 옛 전후 147명을 대신해 복귀를 신고합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일등중사 유영국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위하여 전국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성남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사자 147명의 유해 봉환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북한에서 발굴된 뒤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이후 신원 확인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하와이를 출발해 공군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봉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전 용사, 유가족, 주한 외교사절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규모는 예년 6.25 기념식보다 축소됐습니다. 그래도 추모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서둘러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며 얼마나 목이 메이셨습니까?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우린 또 이렇게 윤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요,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유해는 임시 안치 장소인 서울 현충원으로 향했고 공군 전투기가 마지막까지 이들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선 유엔군으로 참전해 전사한 미군 유해 6구의 소환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누구라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감을 반영한 듯 통일 이전에 서로 사이좋은 이웃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북한에는 우리 체제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며 평화를 통해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도착합니다. 까만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거수 경례로 한국전 참전 희생자의 예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참전 용사 1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20여 분간의 헌화식에서 별도의 추모사나 연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평화가 유지되도록 좀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부터 다짐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볼턴 회고록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서 개최된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는 용감하게 싸운 모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 등도 재임 당시 기념비를 찾거나 기념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추모 행사도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미 참전단체 대표와 참전용사, 미국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된 추모식 대신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에서 18년째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를 향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이 가장 낮은 3등급 국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2003년부터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마다 북한을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목해왔습니다. 올해로 18년째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린이 강제노역, 정치범 수용소, 노동자 강제노역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을 올해까지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했고 러시아도 3등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 19개 나라도 3등급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죠.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수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현지 시간 25일 한국정 발발 70주년을 맞아 화상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WTO 절차로 다루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we support the use of these mechanisms to resolve these differences. WTO는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인 만큼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권고했습니다. Again, I encourage both sides to maintain the dialogue as we have all along. And we look forward to getting these contentious issues not fully solved, at least having a conversation. 하지만 스틸웰의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협의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4일 김정하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화상 협의를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4일부터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능해져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한일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21대 국회 원구성이 오늘 마무리가 될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은 여전히 맞서고 있고요.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오늘 다 선출을 할지 아니면 추경 처리를 위해서 예결위원장만 오늘 뽑을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사의를 밝히고 떠났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협상에 나설 뜻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마음대로 하란 겁니다.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겐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모르니 48시간 비상대기령도 내린 바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은 국회의장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차례로 의장을 만났지만 각 당의 입장만 설명하고 나온 겁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원활한 원구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선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에 꼭 필요한 예결위원장만 뽑고 나머지 위원장은 통합당과 협상을 위해 남겨놓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고 소식인데요. 전북 군산에 있는 음파호수공원 호수로 차량이 추락을 했습니다. 타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힌 채 뒷바퀴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곳곳이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음파호수공원 주변에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호수로 추락했습니다. 코너가 바로 앞에 나와요. 그 코너를 못 걷고 그대로 호수에 한 4m에서 5m 호수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 당시 차량엔 20대 남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차량이 그 음파유원지 호수에 빠졌다고 그렇게 접수가 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는데 탑승자 4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일 행사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동행 세일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대형 유통기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전통시장 600여 곳, 동네 슈퍼 5천여 곳도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그만큼 품목도 다양해서 동네 슈퍼에서는 감자, 오이, 양파 같은 농산물 9개 품목을 소비자 가격 대비 50%, 공산품 20여 개 품목은 20에서 50% 싸게 팝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처럼 가격이 꽤 나가는 물건들도 환급과 할인 혜택을 받으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동행세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부진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처럼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서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져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최근에 꼽혔었습니다. 이제 11%도 넘어선 상태죠? 보건당국은 깜깜이란 말이 제일 싫다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말한 적도 있는데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 617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71명, 11.5%였습니다. 이 비율은 5월 이후 점점 늘다 처음으로 11%를 넘었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못 찾는 사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보건당국은 자동차 동호회 모임 사례를 들며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빨리 검사를 받고 소규모 모임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등 수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 동호회 관련 확진자들의 최초 증상 발현일은 12일인데 열흘도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부분이죠. 홍콩에 대해서요. 미국 상원에서 홍콩 자치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그러니까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료나 홍콩 경찰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25일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을 공동 발의한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을 홍콩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주민들은 중국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워싱턴 본부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이유가 있죠? 먼저 영화 히든 피겨스의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If you were a white male, would you wish to be an engineer? I wouldn't have to. I'd already be one.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인 메리 잭슨입니다. 1950년대 소련과 미국이 우주를 향한 경쟁을 벌였는데 소련이 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미국도 기술 개발에 더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이 메리 잭슨 등 흑인 여성들은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을 딛고 우주 탐사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히든 피겨스였던 이들의 이야기는 뒤늦게 알려져 2017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본부의 이름을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바꾼다고 밝히며 잭슨은 많은 흑인과 여성을 위해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땅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과 유해 봉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참전 용사,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원수급 예우인 조포 21발이 발사되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을 힘이 있다고도 했는데 통일에 앞서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수혁 주미 대사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직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자신은 7년 전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했지만 2018년까지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걸 보여주는 회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의 지주 회사에 대해선 대표로 있는 딸이 회사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